이번 주제는 마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에 제가 아이하고 같이 그 캠핑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자는 시간에 깜깜한 불 하나 없는 시간에 저 혼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 겸사겸사 최근에 좀 인생의 목표를 좀 다시 정립해 보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도 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모든 분들이 하는데 그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거는 이거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결국에 잘 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답을 듣고 나면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꼭 있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라고 물어보면 또다시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으로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크게 이렇게 보는데 남이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주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풀어보면은 첫 번째, 남이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이제 부모나 친구나 직장 상사나 동료, 지인들이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이 주입한 삶이 미디어나 교육, 기타 학습된 거를 내가 바라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삶.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남이 바라는 삶을 사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죠. 적성에 안 맞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임인데 그냥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거나 뭔가 남들이 뭔가 바라니까 내가 하고는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진 않아. 근데 그냥 꾸역꾸역 하고는 있어. 그래서 뭔가 행복하고 좋진 않은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죠. 아마 그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정말 이렇게 많이 살았었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고 그리고 이게 힘들었지만 그냥 이런 거야.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그냥 합리화하고 산 적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남이 주입한 삶이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세계 여행을 간다거나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거나 요즘에 많이 말하는 한강뷰 아파트 무슨 특정 아파트 단지를 말하거나 슈퍼카를 말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닌데 남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남들한테 들은 거 그리고 주입식 교육으로 가장 큰 건 이런 거죠. 드라마 같은 데서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계속 반복해서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정보를 얻는 데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없는데 누군가가 그걸 계속 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나도 저런 걸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저건 거지라고 착각하는 주입식 삶. 근데 이런 거를 또 대부분 꿈꾸는 것도 여러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든 인스타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거를 또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답일까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거 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고 나한테는 너무나 먼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진짜 그거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내 눈앞에 왔다거나 내가 진짜 그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사실은 남이 나한테 바라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남이 주입한 어떤 그냥 가상의 삶 이런 게 나한테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왜 그렇게 남한테 휘둘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없기 때문에 남한테서 그걸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질문을 해보세요 하면은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부익남님은 뭘 원하고 이렇게 사세요? 왜 열심히 사세요? 뭐 어릴 때 뭘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본인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항상 저의 뭔가 옛날 얘기, 저의 과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의도를 전 압니다. 자기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남에게서 그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입식 삶이라도 그게 내 목표인 양 우선 믿고 가는 거죠. 아, 누가 어디 살고 있는데 그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우선 나도 한강뷰의 아파트를 살아봐야겠다. 누가 슈퍼카를 타니까 멋져 보이니까 내가 슈퍼카를 타는 걸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슈퍼카를 타는 걸 목표로 삼아 봐야겠다. 누가 100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100억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암과 모름의 차이가 뭔지를 알면 내가 이걸 구분해내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방법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뭐냐?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정규 과정을 12년을 살았는데 12년을 하면서 공부라는 건 해봤잖아요.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지 간에 공부라는 걸 할 줄은 알잖아요. 그럼 공부라는 건 뭐냐?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얻고 고민을 하면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많은 고민을 하면 공부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다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모태솔로여도 할 줄 알아. 무슨 말이냐? 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니야. 사귀어보지 못했어도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을 텐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모두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뭐냐?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하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정보를 막 모아. 그 다음에 뭘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지 하루 종일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지 계속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막 모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겠는가.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나한테 하면 되는 거다. 나라는 사람을 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3인칭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를 뚫어져라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모아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3인칭 시점을 어떻게 잡는가? 저는 우선 혼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혼자서 글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글을 쓰는 게 좋다. 우선 혼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옆에 많이 있거나 뭔가 번잡한 데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공간에 어딘가에 가가지고 그 조용히 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지켜보는 것처럼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뭐 1을 좋아하고 2도 좋아하고 3은 싫어해. 근데 4는 뭐 그냥 나쁘지 않아. 5는 뭐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쓰면서 정보를 잘 모으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고 아닌가? 이 안 좋아하나? 근데 어릴 땐 좋아했는데 지금은 또 별론가? 나중에 좀 좋아하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 이 부익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해보고 내가 짝사랑한 사람이 생각해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모두가 잠든 그 가평 어디 그 산골짜기에서 그 캠핑장 같은 데서 불 다 꺼져 있는데 매너 타임이라고 다들 자고 있는 시간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혼자 막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답을 좀 내본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모두가 자고 있는 그 시간대, 조용한 때 그 개구리들 울고 나무도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도 깜깜하니까. 그 시간대 혼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그 옛날 군대에서 보초 쓸 때 하던 그 느낌으로 해보니까 조금씩 좀 답도 나오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못하면 어떡하냐? 결국에 남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겠죠. 근데 요걸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디폴트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개미지옥에 빠지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뭐냐? 이 개미지옥의 저는 이 비교심, 제가 맨날 말하는 그 비교심인데, 이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요 비교하려는 이 비교심이 전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나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나쁜 마음이 생겨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이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 비교심은 저는 두 가지로 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1번은 상대가 망해버렸으면,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는 저 상대가 망해버렸으면이라는 이걸로 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저 상대와 똑같아졌으면, 내가 저 상대랑 똑같아졌으면 하는 일종의 집착으로 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대가 망해버렸으면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 못 돼. 그러니까 일종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심에 극이 달해버리면은 비교의 끝은 뭐겠어요? 동질감이잖아요. 동질감. 근데 동질감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처럼 올라가지 못할 거라면 얘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망해버려라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려.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그러니까 남들도 다 망해버려라라는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차라리 전쟁이 좀 나라. 그냥 다 망해버려라. 그냥 제발. 나는 어차피 잃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망하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삐뚤어진 비교심인데, 내가 잘 되기보다는 남을 망하게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이게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서 답을 찾으려는 분들이 이상하게 발현된 게 결국에 이 첫 번째,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 남처럼 되고 싶다라고 발현되면은 이 남한테 집착하려고 하고 남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남처럼 계속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남이 부러워 죽겠어. 이게 지금 제가 맨날 인스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인스타 하지 말고 그 SNS 하지 말고 이런 건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뭐가 재밌지? 이런 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인스타를 키는 거예요. 인스타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재미로 시작해요. 근데 재미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부러워. 재밌다가 부러워가 됐다가 부러워서 죽겠다가 돼요. 부러워 죽겠다가 됐다가 부러워서 죽겠어가지고 질투가 나네. 질투가 나니까 막 짜증이 나네. 근데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되고 싶어. 근데 이게 긍정의 되고 싶어가 아닙니다. 긍정의 되고 싶어가 아니야. 이게 약간 안 좋은 기운의 되고 싶어입니다. 뭐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재밌고 따라하고 싶긴 한데 될 수는 없어. 근데 아까 1번은 저 사람이 망했으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 사람이 망했으면은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그 분노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요. 아까는 화가 나서 악한 마음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여자친구가 싫고, 내 남편이 미워 죽겠고, 내 남자친구가 너무 싫고, 우리 부모님이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저 비교 대상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미워 죽겠고,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내 차는 막 너무 막 그냥 쓰레기차 같고, 나는 왜 슈퍼카를 못하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왜 경기도에 집이 이렇게밖에 없지? 누구는 막 한강뷰에 살고 있다는데, 이러면서 나를 극도로 불행한 사람으로 막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결국에 저는 내가 아닌 남한테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을 망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악한 마음이 가져지든지 뭐 악플을 달든지 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 불행해지는 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하면서 불행해지는 거.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저는 이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답을 밖에서 찾으면 아까 같이 나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좋은 길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남에게 답을 찾는 사람들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친구가 별로여서 인맥이 별로여가지고 남편 잘못 만났어요. 뭐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내 애인이 뭐 능력이 없어요.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고 불행해하고 화를 내고 인생이 점점점 안 좋은 길로 갑니다. 안 좋은 길로 가. 그리고 계속 인터넷으로 자기 인생을 몰아넣고 점점 사이버 세상에서 살고 뭔가 그 리얼 월드에서 살지 않습니다. 제가 가평의 그 산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걸 세운 다음에 열심히 달려야겠다. 제가 이 10배 법칙 책을 읽고 뭐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자기계발 서적에서 같은 공통의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 책에서 뭐 느낀 바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랜트 카돈이 쓴 10배 법칙인데 이 책에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뭐냐 10년 뒤에 나를 좀 상상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써먹었어요. 뭐냐 이렇게 10년 뒤에 나를 상상한 것이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 목표라는 거를 못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표라는 건 도대체 뭔데? 목표는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10년 뒤에 뭐가 돼 있는 건데 나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인데 라고 스스로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대리니까 저는 부장이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본인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저는 부장이 목표입니다 라는 분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거 남이 바라는 삶 말고 남이 나한테 주입한 삶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내가 바라는 10년 뒤의 삶이 뭘지 상상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상상한 거를 지금의 나, 현재의 나와 한번 직선으로 한번 그어보는 거죠. 그어보면 그것이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좀 단순화를 해봤어요. 내 지금 모습과 10년 뒤 내가 상상한 그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직선으로 긋는 거야. 그럼 여기 1년 차,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 차의 모습이 상상이 되겠죠? 이 10년 뒤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7년 차가 어떤 모습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차에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3년 차, 1년 차에는 어떤 수준인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장이 되려면 차장은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겠죠. 이 직선을 그으면은 그것이 바로 계획이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이 계획에서 이 1년 뒤죠. 이 3개월, 6개월, 9개월 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라. 이 상상을 해보면 그것이 할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표 그리고 계획,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단기간으로 나눠보면 그것이 할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3개월을 더 쪼개면은 이게 이제 바로 내가 당장 내일 할 일, 이번 주 할 일이 정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않을 일, 그리고 필요한 일과 지금 필요하지 않은 쓰잘데기 없는 일들로 구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은 직선으로 안 가고 어디 막 중구난방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목표, 계획, 할 일을 최단기간에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10년 차의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 그걸 9년이나 8년 안에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미친 듯이 하는 거죠. 미친 듯이 한번 해보고 달성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한번 해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어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결국에 성과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목표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어제와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제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거야. 자, 제가 이걸 주말에 했단 말이죠. 주말.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하고 오늘이 화요일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틀간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틀간 뭘 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적으면 됩니다. 적어봤을 때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없다, 그럼 나는 잘못 산 것이고, 한 개, 5개나 있는데 라면은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런 거 하고 있었겠죠. 걱정만 했다거나 뭐 쓰잘데기 없는 잡지식만 늘었겠죠. 인터넷 보고 있었으니까. 그거 알아? 레몬을 가지고 말이야, 뭐 냄새 빼는 방법이 있대, 빨래에서. 그래?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만 보고 뭐 예능만 봤다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으러 갔다거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겠죠. 뭐 그 쇼츠 그거 봤어? 엄청 웃기던데 막 이런 거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보고 있었다면은 내가 바라는 그 목표랑은 아무 상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탄만 하는 사람들로 다시 이제 대부분 돌아갔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 1번과 2번 인생으로 갔겠죠. 1번 남이 망해버렸으면, 아니면 2번 인생이 너무 우울하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안하냐, 불행하고 다시 이 길로 돌아가는 패턴으로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주말에 한번 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이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 인생 이거 내가 바꾸지 이거 누구가 바꿔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남한테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라고요? 10년 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남이 주입해준 그 인생관, 삶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100억 부자, 세계 여행, 재단 만들기, 한강뷰 아파트, 슈퍼카 이딴 거 말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상상하시고 그거를 당장 종이를 꺼내가지고 쓴 다음에 냉장고에 붙여 보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해봅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저축이나 뭐 어떤 그 재테크를 다루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옵니다. 이 돈 모으느라 힘들다라는 사연들 정말 많이 오고, 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저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좀 지치고요 라는 사연들도 많이 옵니다. 이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 현타? 지치고 뭔가 남들은 막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계속 뭔가 좀 궁상맞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의 어떤 자주 섞인 말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운이다. 이 노력해봐야 안 된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은수저,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수저론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유전자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생은 유전자로 다 결정되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된다. 어차피 인생은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인생은 어차피 운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된다. 라고 이제 운빨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젊은 사람들, 요즘 세대들만 말하는 건 아니죠.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말입니다. 바로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 있는 거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 뭐 있냐, 그냥 시원하게 놀다 가자 하면서 사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죠. 이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이제 비꼬는 말인데, 이런 말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어떠냐? 이 티끌은 사실 모아보면 티끌이 맞긴 맞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개월을 모으면 1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9년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9년을 모아가지고 1억을 모으면 내 인생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는가? 물론 안 모은 거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100개월을 100만 원씩 모으면 인생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티끌은 모아보면 티끌인 건 맞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모으기만 하면 그런 거죠. 모으기만 하면. 자, 이 티끌을 불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티끌은 모으면 티끌이지만 티끌을 불리면 더 이상 티끌이 아닙니다. 태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1억으로 4억짜리를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1억으로 4억짜리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4억짜리가 불어나고 그 4억짜리가 커지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걸 바로 불린다고 하는 거죠. 이 불리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선택일 뿐인 거지, 이 불릴 수 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죠.
이건 모두 다 압니다.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뭐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고 산다거나 뭐 이런 것이고요.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레버리지를 낀 어떤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이 10% 오르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사면은 1,000만 원 오르는 게 4천만 원이 오르니까 4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 반대로 10% 빠지면 내가 1,000만 원만 손해 볼 거를 4천만 원 빠지는 거니까 똑같이 4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라는 것이 결국에 모으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고, 이 불리는 것이 결국에 티끌모아 태산으로 가는 그 핵심이라는 거지, 이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얘 자체가 뭔가 뭐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거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티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미물 같고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티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티끌이 좀 모여가지고 그걸 불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티끌을 저축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 레버리지를 쓰려면 이 티끌 모아서 불리려고 하는 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입장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입장권이 있어야지 놀이동산 가서 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게 이 레버리지 판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저는 이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뭐 사회인 이런 어떤 그 뭐랄까 학생과 사회인을 구분하는데, 이 구분하는 그 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장과 판, 그 말은 어떤 울타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울타리의 기준이 바로 입장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권이라는 게 바로 어느 정도의 그 목돈, 자본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본금이라는 게 결국에 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 100만 원 무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야, 그 돈 100만 원 없어도 살아. 야, 뭐 100만 원이나 110만 원이나 똑같은 거지. 야, 그냥 오늘 야 먹고 죽자.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치고 통장에 돈이 없어. 통장에 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 100만 원 무시합니다. 야, 괜찮아. 뭐 내가 살게 하는 분들 치고 돈이 없어서 항상 돈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이 레버리지라는 거를 쓸만한 그 입장권, 목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한 두세 달 번 돈이 전 재산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그리고 명품 좋아하는 분들, 해외여행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SNS는 풍성하죠. 그리고 어떤 겉모습은 되게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좋아하는 회사원 분들 치고 통장에 돈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소수의 뭐 돈 많은 집안 자식들은 뭐 돈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 거의 95% 이상인 분들은 회사원들인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거나 회사원인데 명품을 사고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을 치고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입장권이 없다. 이 티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무시하는 사람들 치고 정작 그분들이 소중해하는 것들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말은 뭐냐? 정작 이걸 무시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더 가치가 무가치한 것들을 모아가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음식을 막 좋은 거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음식은 먹자마자 바로 제로가 되죠. 가치가 제로가 돼버립니다. 어떤 거는 그냥 내비뒀다가 시간이 지나서 상해서 제로가 되기도 해요. 치운다고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전자기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자마자 가격이 막 툭툭툭툭 계단식으로 막 떨어지죠. 옷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리셀해서 돈 버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막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자동차도 최근 뭐 1, 2년 정도는 약간 피도 붙여서 팔았다고 하지만 요즘에 다시 박살나기 시작했죠. 항상 사자마자 돈을 까먹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고요. 여행 갔다 오면은 사진과 추억이 남지만 통장의 잔고는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각종 취미 생활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돈은 확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즉시 없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소중히 하면서 정작 중요한 너가 말하는 그 티끌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들을 되게 소중히 하더라.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야, 인생 즐겨. 젊을 때 한순간이다. 맞습니다. 젊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년이 옵니다. 젊음은 가고 노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젊음을 즐겨야 돼. 조금 있으면 늙는다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놉니까? 젊음이 가고 노년이 오고 있는데. 나의 즐거웠던 하루와 나의 노년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즐겁게 놀고 있는 지금 이 하루가 나의 이 고통스러운 하루와 바꾸고 있는 거라면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즐거운 노후로 바꾸고 있는 건지, 고통스러운 노후로 바꾸고 있는 건지, 이 고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젊을 때 고생하면 늙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즐겁게 젊음을 보내면 늙어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생 전반부에 즐겁게 놀고 늙어서 고생을 할지, 내가 젊을 때 조금 체력 있고 조금 괜찮을 때 고생 좀 하고 늙어서 좀 편하게 하루를 보낼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젊을 때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 즐겨야 된다. 맞죠. 젊을 때 즐기면 좋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을 때 즐겨야 한다는 게 곧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가 정한 공식이냐 이게. 즐기는 것을 곧 소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돈을 많이 써야만 즐거운 것인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많이 써야 즐겁기 때문에 돈을 적게 쓰는 것들, 그리고 남들이 많이 하는 것들, 남들이 뭔가 적은 돈을 가지고 뭔가 그냥 뽁짝뽁짝 그냥 저렇게 궁상맞게 하는 것들은 되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로 되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해외 여행을 가면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경험을 하고 오는 걸로 생각하시고, 갔다 오면 깨닫는 게 많고, 갔다 와야지만 내 인생이 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내 여행을 가면은 되게 막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걸 왜 가냐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국내 여행은 외국인들한테는 해외 여행입니다. 그 말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지 어찌됐든 여행은 똑같은 것이 아닌가. 결국에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거기 가서 어떤 걸 느끼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내가 꼭 비행기를 타고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지만 되는 것이냐, 그래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 내가 국내 여행이 무의미하다고 나 스스로 믿어버린 게 아닌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도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자동차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중요한 거는 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왜 하는지를 알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내가 비싼 거, 좋은 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남들이 많이 하는 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돈을 안 써도 재밌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돈을 벌면서 재밌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큰 틀에서의 행복에 그 안에 즐거움이라는 게 있고, 그 즐거움의 아주 일부가 그냥 소비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소비와 즐거움은 같은 것이 아니고, 소비는 행복한 거랑 같은 것도 아닙니다. 행복 안에 소비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근데 이 돈을 써야 즐겁다는 것은 정말 마케팅에 불과한 것인데, 다들 돈을 써야지만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일, 기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을 쓰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돈을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동네에 나가서 노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딘가 멀리 떠나야 되고, 멀리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나면 안 되고, 사진 찍기 좋게 무언가를 사야 되고, 세팅도 다 해야 되고, 이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야 되고, 해외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질 않고 뭔가 세팅해서 장비를 막 챙겨야 되고,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 아이템들도 막 챙겨가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케팅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뭘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뭐가 유행한다던데, 남이 유행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온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거길 가고 싶지가 않은데 남들이 한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SNS와 TV 예능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변에 휘둘리거나 마케팅에 휘둘리게 돼 있는 거죠. 누구나 이 안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인생은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거여서 이 도착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최단거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 약간 교통체증이 있으면 약간 돌아갈 수 있지만 거의 최단거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착지가 없기 때문에 막 중구난방으로 가다가 막 뒤로 가기도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이 목표를 정하면 최단거리가 보인다. 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뭐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습니다. 이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니까 그냥 써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다 간다. 저는요 50까지만 살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본인이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니까 그냥 쓰고 살아라. 어차피 인생 한 방이고 인생 그냥 즐겁게 살다 그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젊을 때 즐겨라. 저는 이 말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젊을 때 소비해라. 이 말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젊을 때 소비하고 젊을 때 즐기고 젊을 때 돈을 왕창 써라.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신용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신용카드는 후불제죠. 땡겨 쓰면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겨 쓰면은 어떻게든 갚게 만드는 게 이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소비하시면 늙어서 무조건 갚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 씁니까? 저는 돈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늙을 때까지 고생만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원래 안 쓰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왜 돈을 쓰려고 하시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건데 왜 돈이 없는데 돈을 쓰려고 하냐고요.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인 거지. 저는 돈이 없는데 돈을 언제 써보죠?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절대적인 단순한 논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게 무시하고 내가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단순한 논리를 깨닫고 전 돈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노년에도 고생을 할 거고 노후에 돈을 못 벌 거기 때문에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아가지고 좀 불려가지고 최대한 노후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 명제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궁상맞다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게 당연한 거고 미래에 늙어서 돈을 못 벌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아껴가지고 모아서 불려 나갈 건데 불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집도 사고 뭐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고 좀 공부도 해가지고 책도 읽고 해서 내 미래를 조금 더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놀질 못하냐?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티끌 모으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SNS가 뭐라고 하든 뭐가 유행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하고 살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못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한 것일 뿐이지 뭐가 맞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납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이게 티끌도 불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뭐든지 좀 불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불리기 판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조금 있으면 생깁니다. 지금 생긴 분도 있고 조금 있으면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죠. 요 입장권만 생기면 안 돼요. 그때까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뭘 놀이기구를 탈지 요 동선 체크랑 어디가 줄을 적게 쓰고 어디가 줄을 많이 쓰고 어디가 좀 피곤한지 어디가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거는 놀이동산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죠. 입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리버리 하시면 안 되고요. 가기 전에 미리 이동하기 전에 전전날 이 놀이동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가가지고는 바로 A, B, C, D 딱딱딱딱 타려고 동선 체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고 돈도 모아 가시면서 딱 입구가 열리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옆에서 놀고 있거든. 나는 지금 입장권을 모으고 있는데 입장권을 살려고 돈 모으고 있는데 옆에 애들은 놀이동산에는 아직 못 들어갔지만 놀이동산 앞에서 지금 술판을 벌리고 놀고 있거든. 막 모닥불 피우고 놀고 있거든. 그리고 왠지 즐거워 보이거든. 저기서는 막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막 장작 패고 있는 거야. 뭔가 나는 지금 못 놀고 있는 거야. 나도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힘들죠. 근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장권이 달라요. 저도 해보니까 이 3,000짜리 입장권이 있거든요. 3,000만 원짜리 입장권이 있는데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요거가 있으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억짜리 입장권도 있고요. 3억짜리 입장권도 있고 10억짜리 입장권도 있고 당연히 30억짜리 100억짜리 입장권도 있겠죠. 근데 그 입장권마다 투자처도 달라지고 안전성도 달라지고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막 생겨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내가 더 안전해지고 훨씬 더 길게 볼 수 있고 더 재밌는 것들도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도 재밌는 길이 많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즐거운 일은 소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 길로 가서 여기서 즐거움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뭘 마무리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년 뒤에 나의 목표를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은 나름 그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어떤 그 확언 같은 게 되지 않을까. 나는 10년 뒤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23년 7월에 의지를 다져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남기는 어떤 그런 댓글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 지금 힘들고 뭔가 우울하고 남들은 즐겁게 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여름 휴가도 막 간다고 하는데 나 혼자 뭔가 집에서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울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부자 되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인생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뭐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답하는 답변일 겁니다. 바로 책을 봐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참 정말 책을 안 읽습니다. 근데 안 읽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진짜로 너무 안 읽는 수준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타면 제가 책 읽는 분을 한 20번 타면은 한 3분, 2-3명 볼까 말까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2-3명 보는 게 아니라 한 20번 타야 한 2-3명 보는 정도? 거의 다 게임 하시고 계시고 거의 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고 있고 아니면 카톡하고 거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위에 있는 광고도 안 봐. 맞죠? 요즘에 다들 그냥 고개를 다 숙이고 계셔가지고 아예 뭐 그 얼굴도 사실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실 사람들이 지금 책과 많이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계에도 나오는 게 이게 21년도 통계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독서 실태조사라고 해서 21년도에 한 통계를 보면은 19년도 대비해서도 급감하고 있어요. 근데 23년도에는 아마 더 급감했겠죠? 보면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까지. 그러니까 오디오북이면 사실 책을 읽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모한 수준인데 이것까지 다 끌어모아도 47.5%가 독서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과반수를 넘었어요. 1년에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예 책을 안 본다. 자, 종이책이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명은 아예 책을 한 권도 안 보는 거죠. 이게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입니다. 1년 내내 안 보는 건데 이 떨어지는 폭을 보세요. 19년도만 하더라도 52%가 그래도 1년에 한 권은 봤어요. 근데 지금 40%입니다. 그럼 아마 23년에 올해 말에 또 하겠죠? 아마 30% 초반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10명 중에 7명은 이제 한 권도 안 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를 연령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 20대는 그래도 그 학생 때를 이제 벗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도 했으니까 좀 많이 읽어요. 20대.
그리고 20대는 왠지 좀 감성이 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좀 감성이 좀 있으니까 소설도 좀 보고 시집도 보고 뭐 수필도 보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70에서 60으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60%가 보는데 30대 56, 40대부터 급감하죠. 44로 줍니다. 50대 33, 60대 이상은 22%입니다. 그러니까 50대만 돼도 한 10명 중에 7명은 아예 안 보시는데 그러면 1년에 한 권도 안 본다는 거는 아마 평생 안 보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자책은 뭐 당연히 아직 뭐 보급이 좀 덜 되기도 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급감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전자책이 많이 보급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23년이 되면 뭐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 종이책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전반적인 독서율은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문을 볼까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을 보면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70%가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그러니까 10집 중에 7집이니까 사실 우리가 저 옛날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신문 배달을 되게 흔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도만 하더라도 6%인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폭을 보세요. 거의 20-30%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23년도는 거의 없지 않을까. 제가 신문을 한 3개를 구독하거든요. 종이신문을. 근데 종이신문 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르고 글을 읽는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책도 안 보죠. 신문도 안 봐요. 그러면 이 읽는다는 행위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거죠. 이제 살면서. 거의 하루에 읽는다는 게 뭐 회사 일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서 얻겠죠. 이게 2019년도인데 유튜브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라고 하는데 460억 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2019년도니까 지금은 한 2배는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좀 해봅니다. 연령대별 유튜브 이용 시간을 보면은 10대가 2,500분, 그러니까 60분이 이제 1시간이니까 64, 24 거의 한 40시간을 쓰는 거죠. 한 달에. 그러니까 정말 많이 쓰는 건데 이 30대, 40대가 좀 적게 쓰는 거는 아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들도 많이 쓰시는데 이게 보급률이 아마 2019년도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다 2,000시간대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좀 해요. 그만큼 대부분 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무언가를 접하지 글을 읽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글을 읽는 거는 카톡 말고는 거의 한글을 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정말 제 말처럼 카톡 말고는 한글을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서점이 참 문제인데 이 서점하면 떠오르는 게 교보문고 아닙니까? 이 교보문고가 사실 뭐 다른 뭐 2등, 3등 업체 대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교보문고 하면 그냥 우리 인식은 그냥 서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교보문고가 이제 좀 대명사인데 교보문고 하면은 이런 운영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인데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이제 40년이 넘어가지고 요 보면은 뭐 모든 고객한테 뭐 친절하고 뭐 초등학생한테도 존댓말 써라. 책을 서서 읽는 거를 뭐 말리지 말라. 뭐 책을 뭐 빼보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라. 노트에 베껴도 뭐라고 하지 마라. 뭐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하지 말고 망신 주지 말고 좋은 말로 타일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0년 전에 그 창업주가 이제 요렇게 이제 책이라는 거를 훔쳐가거나 뭐 하는 거, 책 보는 거를 뭐 도둑으로 뭐 취급하지 말라. 약간 우리나라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 믿고 지금 만약에 교보문고 가서 훔치면 큰일 난다.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훔쳐가면 바로 그냥 경찰서 간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방송 보시고 이거 믿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 때 그때 이제 책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볼 때 그때 이제 만들었던 원칙이라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친절한 서점일 뿐이지 훔쳐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교보문고가 이제 사실 돈이 안 되더라도 이런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라는 이제 국위 선양을 위해서 했던 그 교보문고도 창사 43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거의 40%입니다. 그만큼 지금 서점 업계가 큰 위기고 이제 서점이 앞으로 경쟁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실제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교보문고의 이제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벌써 이제 왔죠. 원래부터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보그룹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걸 한 거죠.
이 서점이 돈이 될 리가 없잖아요. 물론 뭐 가뜩이나 이제 책을 안 읽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는데 2020년에는 6억을 영업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은 이제 1,75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700만 원 정도 이득이 날 거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이제 139억의 적자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보생명에서 이제 자본금을 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서점이 어찌 보면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 그룹에서.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제 막 까먹기 시작하는 그런 회사가 돼버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제 책을 안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 읽는 수준이 뭐 1년에 막 20%씩 줄어버리니까 그리고 뭐 전자책도 안 보고 종이책도 안 보고 다 유튜브 보고 있고 뭐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가? 이게 딱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안 보는데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면 좀 낫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도 별로 많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몇 권을 보느냐 봤더니 이제 2019년도에는 뭐 전자책이랑 다 합쳤다고 봤을 때 한 7권 정도 봤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을 채 안 봤는데 그래도 7권이면 좀 나쁘지 않은 느낌이죠. 근데 이게 2021년에는 4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3달에 한 권 정도 본 거야. 3달에 한 권 정도. 근데 이게 23년에는 어떨까요? 아마 한 뭐 2권, 2.5권 정도 되지 않을까? 거의 뭐 반년에 한 권 정도 보는 수준으로 아마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도, 뭐 2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못 보는 거를 보면은 아마 지금은 급격하게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안 봐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한국 사람들은 책을 안 보고 있다. 물론 이제 전체 평균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평일 기준으로 한 12분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읽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면은 자는 시간 빼고 나서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한 12분 정도 읽습니다. 그 말은 안 읽는 거다. 그러니까 12분이면은 책 찾아가지고 이제 조금 폈다가 거의 잠드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도대체 책 하나를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거야? 맞죠?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책을 읽는 분들, 저는 평소에 책을 읽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를 읽느냐?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걸려야지 한 책을 읽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속도로 읽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재테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책을 읽는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류 보면은 소설이 거의 26.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봐도 뭐 어찌 보면 뭐 제일 재밌으니까 제일 재밌고 뭐 제일 뭐 즐거운 취미 생활 중에 하나니까 이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소설이 거의 한 26% 정도 되고 그리고 수필이 한 11.5% 정도 그리고 재테크 관련된 서적을 보는 분들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물어만 보지 뭐 책을 사서 보는 분들은 100명 중에 8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외가 뭐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국 사람들이 뭔가 책을 통해서 무언가 공부라는 거 물론 뭐 수필이나 소설이 공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뭐 못하겠지만 뭔가 이게 좀 공부겠죠. 성인한테는 이게 공부니까 공부라고 할 만한 거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에다가 얼마를 쓸까요? 3만 원 정도 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의 기간이냐? 1년입니다. 1년에 책에다가 3만 원 쓴다. 그러면 아마 술을 먹는 데는 얼마나 쓸까요? 그럼 술 먹는 데는 아마 일주일에 3만 원도 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 10,000원에 4캔 요즘엔 좀 비싸져서 더 쓸 것 같은데 1년에 책 사는데 쓰는 돈이 3만 원이라고 하니까 교보문고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손에서 놔버린 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수준이라는 게 통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책도 안 보는데 그러면 현장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공부하려면 뭐 현장을 가야 됩니다. 뭐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균 퍼센트를 따져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
자, 남들은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노력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노력하기 싫고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냥 말은 하는 거죠. 왜냐? 내가 뭔가 영상을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노력하는 거는 싫어. 귀찮고. 근데 뭐 부자가 되는 영상들은 많아. 근데 또 자기 딴에는 또 시니컬 해가지고 뭐 저렇게 해서 막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은 막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기는 해. 그러니까 또 찾아는 봅니다. 근데 가장 쉽다고 할 수 있는 책은 또 안 읽어. 왜냐면 귀찮고 또 힘들거든요. 그리고 책이 또 비싼 것도 아닌데 안 사.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98%? 98% 정도는 진짜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쓰고 싶어요가 맞다고 생각해요. 부자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98명은 저는 그냥 돈 쓰고 살고 싶어요를 부자 되고 싶다라고 말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생하기가 싫은 거죠. 나는 돈 쓰고 살고 싶은 거지 고생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면은 종목을 찝어주세요라고 하고 부동산으로 오면은 뭐 사야 돼요라고 하는 거고요. 코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사면 되나요? 뭐 사면 돼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인생 날로 먹는 게 없거든요. 이 쉽고 빠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있긴 있겠지. 근데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인드가 글러먹으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매주 한 권씩 읽어도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책을 한 10% 할인해 주거든요. 그럼 한 15,000원이면 한 권씩 사는데 그렇게 해봐야 한 달에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인생 최고의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멘토가 없어가지고 제 인생이 안 바뀝니다 하면서 이제는 멘토 탓을 해. 있지도 않은 멘토 탓을 해.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멘토가 왜 당신을 도와야 됩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고 부자 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돈 쓰고 싶어가지고 소비만 하고 싶어하는 당신을 왜 도와야 합니까?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멘토를 찾기보다는 멘토가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는 그런 말하기 전에 책부터 읽고 책부터 찾아서 보셔야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책을 한 권 읽고 포스트잇으로 후기를 적고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이게 되게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 2주 걸리기도 하고 뭐 3주 걸리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한 주에 막 2권 읽기도 하고 3권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52개를 꼭 붙여보세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꼰대 같은 멘트지만 해봐서 압니다. 해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52개는 1년이 52주여서 그렇습니다. 추석이랑 설날 쉬면 안 되나요?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럴 거면 안 하면 돼. 52개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댓글 또 달립니다. 어떻게 달리죠? 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뭐 재테크해야 되죠? 100% 또 달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뭐 읽어야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상이 제가 몇 년 전에도 찍었거든요. 30권 읽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오죠? 너무 많은데요.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실 분? 좋은 책 추천해 주실 분 없나요? 라는 댓글도 달려. 추천까지 이제 해줄 사람을 찾고 있나? 그 정도 마인드면은 부자가 안 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서로 그건 부자가 안 되는 게 맞아.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이게 세상이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물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부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분은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벌써 지금 4월 중순입니다. 그럼 올해 몇 권 읽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하나도 안 읽었을걸?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무방하다. 책을 안 읽었으면 잘못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고 한번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부자 되겠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소한 책은 읽고 있자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